리플사의 기술력과 그들의 어떤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올해 오는 10월 결정이다. 블랙록과 리플의 뿌리는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리플의 초기 투자자만 미루어 보더라도 전주를 보면 다 블랙록에 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저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런 친구들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씩이든 일주일에 10만 원씩이든. 그리고 최근에 리플.애플.com이라는 서브 도메인이 폭착되면서 업계에서는 애플이 XRP 생태계와 기술적으로 연계할 가능성, 이걸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혹여 애플이 내부적으로 XRP와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2018년서부터 리플 이 회사와 애플페이가 뭔가 통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온 바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기사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리플사의 릴레이션십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서 리플사가 현재 뻗어내고 있는 뭐 국경 간 결제 회사라든지 자금이체 기업이라든지 어떤 결제 솔루션 회사들과의 파트너십, 현재 몇 개국 이상의 리플 페이먼트가 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천천히 정립하다 보면 결국에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위챗페이 여러 가지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원장 기반으로 그런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리플.애플.com이라고 하는 이런 도메인 저도 한번 검색을 해서 쳐봤는데 어느 정도 그 정말 그 내부자만 로그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좀 뭔가 뒷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상 피나블러를 통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기반의 결제 회사인데 삼성페이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피나블러가 또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저는 블록체인으로 통합되면서 암호화폐로 결제되는 시대, 그런 웹3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막 리플과 SEC 소송이 끝났고 또 이제 스위프트가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구설수이고 루머라고 불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레거시 금융뿐만 아니라 이런 웹3 결제 회사들도 뭐 애플이나 이런 빅테크 회사들도 페이먼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과 같은 그런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연결다리로서 모든 것이 융합되는 하나의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상호 운용성의 어떤 결제망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빌 게이츠 재단 또 최근에 또 한국에 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가 과거부터 만들어냈던 모잘루프 재단을 또 미루어 본다면 거기에는 또 뭐 구글의 자금 그리고 또 싱가포르의 통화청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또 이 전 세계에 대한 금융에 대한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소외를 받지 않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잘루프 재단을 빌 게이츠가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또 록펠러 재단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술력을 어떤 걸 쓰나 보면 리플의 기술력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스위프트 망 자체가 바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잘루프가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버전 4를 스위프트에 요청을 해서 승인받은 이력이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 뭐냐면 리플사의 기술을 모잘루프를 통해서도 승인을 받아서 쓰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2030년에 대한 어떤 금융 포용성 시대를 만들고도 있지만 또 한 번 바라보게 됐을 때 모잘루프를 통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은 리플이 2015년 10월 달에 만들어 놓은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레저 재단으로 따로 비영리 재단으로 빼놨습니다. 포지셔닝을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민간 업체라고 했을 때 스위프트 망을 가져가 버리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터레저 재단은 따로 빼뒀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기술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스위프트 망에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스위프트 망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XRP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리플사의 기술력과 그들의 어떤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죠. 이게 확대되면 XRP의 역할이 일부 시장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XRP가 이런 경쟁 속에서도 독자적인 입지를 굳건히 굳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막 화폐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부분에 뭐 스테이블 코인, 뭐 XRP와 같은 그런 암호화폐, 뭐 CBDC,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대중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뭐 지금 현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코인이 거의 주를 이루죠. 거의 99% 이상이 달러 기반이고 뭐 최근에 브라질 헤와라 기반 이제 조만간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나온다고 해요. 또 호주 달러 기반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달러, 유로화 기반 여러 가지 법정화폐 기반 코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 뭐 CBDC, 뭐 암호화폐, 법정화폐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브릿지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브릿지 XRP와 같은 그런 브릿지 통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제 브릿지 통화로서의 XRP의 역할인 것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XRP는 사실상 경쟁 구도가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의 화폐 중에 일환인 거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고 국경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는 이 브릿지 커런시가 바로 XRP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과 뭐 리플 XRP가 경쟁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더 이 개념적인 부분에 우리가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서클사에서 만든 아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끼리 연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모든 전 세계 통화상을 지원하냐? 아닙니다. 약 70% 정도의 통화상을 지원하고요. 네. 무엇보다 서클이라든지 테더와 같은 회사는 하나의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기에는 이해 충돌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네이티브로 코인으로 쓰일 수 있는 XRP 같은 경우는 하나의 브릿지 자산 중립적인 위치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들이 이미 많은 판 ISO 2002와의 호환성이라든지 또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3초에서 5초 만에 거래가 빠르게 일어난다라든지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가 필요 없는 그 유동성 문제 해결 창구 역할을 XRP가 할 수 있다라는 거라든지 모든 포지셔닝을 이미 어느 정도 갖춰놨기 때문에 저는 XRP가 더더욱 큰 가치 반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XRP와의 어떤 상관관계도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개념이 다른지도 좀 꼭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의 SEC 소송 리스크도 해소되면서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10개 이상 기업이 XRP ETF 승인을 신청한 상태인데 오는 10월 결정에 따라서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XRP 가격은 한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오는 10월 결정이다. 뭐 SEC의 파이널 데드라인을 봤을 때 한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조금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뭐 지금 벌써 10개가 넘는 자산 운용사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 뭐 사실상 미국에서만 아직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난 것이지 브라질이라든지 캐나다에서는 이미 승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CM이라든지 코인베이스와 같은 곳에서는 XRP 선물 시장은 이미 출시가 됐고 선물 ETF도 이미 2배 롱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이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XRP 현물 ETF가 뭐 올해까지는 반드시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든지 ETF 스토어 네이트 제라시 또 말을 한 걸 보면 블랙록 역시 뭐 SEC는 반드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패러다임에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무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사실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적으로 불기둥이 솟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작년을 기준으로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약간의 쿨타임이 좀 있었거든요. 한 2달에서 4달 정도의 이런 쿨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XRP도 현물 ETF가 완전히 승인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승인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불기둥이 쏟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가격적인 모멘텀과 연관되는 거는 블랙록이 완전히 신청을 하는 움직임. 아직까지는 블랙록에서 좀 XRP 현물 ETF 우리는 신청 안 할 것이다 이런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블랙록과 리플의 뿌리는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리플의 초기 투자자만 미루어 보더라도 네. 전주를 보면 다 블랙록에 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리플의 스웰 행사가 뉴욕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뭐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나스닥 회장뿐만 아니라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임원 맥스웰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블랙록 과도 유착관계가 있는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10월, 11월 전에 이 SEC의 파이널 데드라인 전에 블랙록에서 신청하는 움직임과 알트 시즌이 좀 맞물릴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뭐 XRP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저 또한 미지수입니다.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 스프링 자체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지지부진한 흐름, 삼각수렴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위로 상승하는 어떤 퀀텀 점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였을 때 현재 스위프트 자체도 토큰화 거래 자체를 통합하게끔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이미 완료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체인링크와 손을 잡고 UBS라고 하는 스위스의 가장 큰 은행과 함께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법정화폐든 암호화폐든 CBDC든 모든 이런 코인 결제에 대한 RWA 시대를 준비하게끔 그들이 판을 만들어 놨는데 점점 XRP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스위프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과도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ETF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어떤 스위프트의 움직임, 이미 ISO 2002에 준수되는 그런 코인들의 리스트, 그리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또 최근에 리플 원장이 2.5.0 버전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DID라고 하는 분산 신원 인증이라거나 KYC AML, 고객 확인 제도,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준수하는 기관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디파이 시장에서 리플 원장이 꾸준히 채택되고 있고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부동산 토큰화를 XRP로 직접적으로 결제하거나 RLUSD로 직접적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뭐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오를지 그 부분은 사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퀘스천 마크죠. 근데 이런 호재거리가 있고 리플의 행보 자체가 범상치가 않다. M&A 인수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적 업그레이드, 스위프트와의 연관성, 그리고 에스크로 물량이 어떤 그 백단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 컨트롤의 지원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치에 집중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10월이나 11월 전에 또 블랙록이 이 ETF 관련해서 시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사실. 그렇죠. 네네. 얼마 안 남았죠. 뭐 그게 정말 9월이 될 수도 있을 거고 10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가격적인 펌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블랙록이 어느 정도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이 나올지도 좀 기대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리플은 또 리플을 할 것이다. 뭐 XRP는 또 XRP처럼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만큼 많은 개인들이 투자하지 못하게끔 가격적인 연출을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사이클적인 투자와 장기 투자를 좀 따로 병행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장 기업과 기관들이 합산 800만 개 이상의 이 솔라나를 공식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또 높아졌습니다. 일부는 스테이킹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솔라나의 제도권 채택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솔라나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스마트 컨트랙의 플랫폼이죠. 저는 당연히 이더리움과 솔라나 분산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섹터별 대장 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솔라나 재단 같은 경우도 올해와 작년에 어떤 매출 규모만 봐도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밈코인이라든지 뭐 봉크 같은 그런 코인들도 다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밈코인들이고 NFT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DApp 같은 경우가 솔라나가 워낙 이더리움이 갖추지 못한 속도라든지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잘 꿰뚫어 놨기 때문에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소매 개발자들이 또 많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솔라나 역시 많은 채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많이 신청되어 있는 현물 ETF가 사실상 솔라나예요. 그 뒷단이 이제 바로 XRP인데 솔라나가 그만큼 기관의 채택도 많고 또 현물 ETF도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플러스로 지금 뭐 이더리움, XRP 많은 기관에서 나스닥 상장사에서 그런 메이저 코인들을 모아가는 것처럼 솔라나 역시 유팩시라든지 디파이 테크놀로지라든지 솔 스트래티지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솔라나 역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 솔라나, XRP, 에이다 이런 코인들 심지어 도지코인까지 하우스 오브 도지라고 하는 재단으로서 도지코인을 사들인다고 했는데 그만큼 개인은 관심이 없지만 기관들이 백단에서 모아가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판을 만드는 거죠. 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많이 확보한 이후에 어느 정도 뭐 금리 인하 기조라든지 블랙록의 움직임이라든지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되는 그런 좋은 시점에 끌어올리는 장세. 그러면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디어가 동반이 되면서 개인들을 유인시키겠죠. 우리가 그때 조심을 해야 되지 지금은 이런 섹터별 대장 코인 펀더멘탈 공부하고 기관 채택, 스테이블 코인 주조가 되고 RWA 계속 채택이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인지하고 바라보면서 꾸준히 우리 또한 기관의 그 움직임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기관들만 스마트머니 투자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정말로 이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스마트머니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또 작가님 운영하시는 이 타임 레버리지 채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항상 그 좋은 이슈를 잘 설명해 주시니까 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좋은 또 투자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슈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로 노후를 위해서 1억 포트폴리오 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에는 뭐 이제 슬슬 조금씩 암호화폐에 좀 부정적이셨던 분들도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조금씩 이제 마음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 입장에서는 뭐 이제 막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올까. 또 최근에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하고 401k 퇴직연금 계좌에 이제 암호화폐도 투자도 허용이 됐는데 그런 골자만 미뤄보더라도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직도 엔비디아 시총 하나도 못 미치는 그런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보일지 너무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일단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그나마 좀 적은 비트코인을 일단 좀 수량 절반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좀 마음 안정도 되고 조금씩 이제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 핸들링을 주고 있다 보니까 비트가 잘 가, 이더리움 뭐 필두로 한 알트가 잘 가는 거고 비트가 또 시즌 정도 되면 알트가 또 더 많은 하락이 오기 때문에 비트를 절반 정도 가져가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50%가 이제 뭐 비트를 제외한 알트코인이 되겠죠. 근데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어떤 코인들이 시가총액이 높고 ETF가 출시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트럼프 일가와도 좀 연관성이 있으면서 옥석 가리기 이후에도 끝까지 생존할 확률이 높은지 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가면서 좀 비중을 나눠서 좀 투자를 분산화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도 XRP를 워낙 진정성 있게 투자하고 리플 빅뱅 책을 썼어도 저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에이다 이런 친구들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XRP 하나만 가지고 뭐 금융망을 전체를 다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이외에 스텔라 루메다라든지 무역 하이브리드 무역을 담당하는 XDC라든지 레포 시장을 담당하는 JP모건의 키네식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천천히 공부하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세분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보수적으로 비트 절반 정도 가져가시고 나머지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 스텔라루멘 이런 친구들을 좀 쪼개서 공부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에 1억을 넣는 것보다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한 달에 뭐 50만 원씩이든 뭐 일주일에 10만 원씩이든 뭐 본인이 뭐 시드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주기가 짧은 DCA 전략, 분할 매수 전략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문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투자 집행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달란트 투자에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암호화폐 시장 뭐 9월 들어서면서 많은 또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올 것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FOMC도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죠. 또 어떻게 거시경제 흐름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잡음에 흔들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고 본인이 확신하는 그런 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면서 좋은 하반기 수익률을 꼭 만드시는 정말 비전 투자자 스마트 머니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공부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의 책 리플 빅뱅이라거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 채널도 한 번씩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갑자기 최근에 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코인 시장이 살짝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본다면 빨리 털고 나가고 싶은 그런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커질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상하기 전에 이 고래 투자자들이 내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뭔가 흔드는 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 다잡으시고 특히나 이 운영하시는 채널을 방문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받아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문창훈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